남편이 나타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다. 처음에는 그저 노쇠한 노인의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나를 병원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연주 씨, 집에서 어르신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진료실 앞 유리 너머로 73살 시어머니 배옥선이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주야.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옥선은 고개를 들었다. 시역을 보자마자 그녀의 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렸다. 물이 컵 밖으로 넘쳤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작게 움츠리려는 듯 두 어깨를 오므렸다. 장 의사가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보셨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기 어머니를 물컵까지 떨어뜨릴 만큼 두렵게 만든 그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약을 먹는 시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날씨가 추우면 어머니의 무릎이 아프다는 것도 알았다. 어떤 김치가 너무 매워서 어머니가 먹지 못하는지도 알았다. 겨울마다 그는 찜질팩을 먼저 데운 뒤에야 어머니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한 번은 옥선이 한밤중에 고열이 났다. 시역은 그녀를 업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다. 나는 뒤에서 외투와 약봉지를 안고 따라가며 이런 생각까지 했다.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보는 사람에게 무슨 의심할 일이 있겠어? 나는 한현주, 36살이고 서울의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한다. 시역과 결혼한 지 8해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영등포의 오래된 3층짜리 집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사실 그날 진료를 받기 3주 전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집에 나와 시어머니만 있을 때는 그녀도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다. 오늘 회사가 바쁘지 않았냐고 내게 물었다. 밥을 더 먹으라고 했다. 어떤 날은 한겨울에 너무 얇은 양말을 신었다고 잔소리까지 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도어록 소리만 들리면 삑! 그녀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두 손을 무릎 위로 거두었다. 등을 조금 굽혔다. 시선은 문을 피했다. 남편은 들어오면서도 늘 하던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약 시간 맞춰서 드셨지? 옥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작게. 너무 작아서 나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 어머니가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아들 앞에서조차 말을 하나하나 골라 해야 하는 걸까? 그날 오후, 서울에는 이른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아직 따뜻한 삶은 콩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손짓했다. 연주야, 이리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앉자마자 옥선은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가 너한테 삑!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온몸이 크게 움찔했다. 종이는 곧바로 의자 쿠션 아래로 밀어 넣어졌다. 시역이 전복죽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가 좋아하는 죽 사왔어. 그는 봉지를 내려놓고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쿠션을 바라보았다. 엄마 또 뭐 숨겨? 옥선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는 다가가 어머니의 쿠션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에 닿는 순간 옥선은 몸을 움츠렸다. 아주 조금.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아니면 그런 반응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욕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쿠션은 여전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아래로 손을 넣었다. 종이가 거기에 있었다. 글씨가 너무 떨려 몇몇 글자는 거의 서로 붙어 있었다. 시혁이 모르게 해. 경숙이를 찾아. 집 서류는 엄마가 자의로 한 게 아니야. 마지막 줄까지 읽었을 때 2층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가슴이 철렁했다. 연주야? 남편의 목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려왔다. 나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나 여기 있어. 아래층에서 뭐해?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남편에게 뭔가를 숨겨야 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물 가지러 내려왔어. 나는 곧바로 시혁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종이 한 장만으로는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옥선이 예전에 쓰던 낡은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이 크고 몇 개의 번호만 저장된 노인용 휴대전화가 있었다. 나경숙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다. 은행카드는 그의 지갑 안에 있었다. 약은 미리 나누어 놓은 뒤 그녀의 방 옆 작은 수납장에 넣고 잠가 두었다. 은행에서 집으로 오는 우편물조차 시혁이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약장이 있는 곳에 서서 물었다. 내가 어머니 약 나누는 거 도와줄까? 물을 따르고 있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웃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이미 충분히 피곤하잖아. 게다가 엄마 약은 종류가 많아. 잘못 먹으면 위험해. 그의 말은 아주 그럴듯했다. 그게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다. 시혁은 어머니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하나씩 가져갔다. 휴대전화, 인감도장, 은행카드, 약, 그리고 매번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관할게. 어느 날 저녁, 그는 접대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나와 시어머니는 먼저 저녁을 먹었다. 나는 계란찜을 했는데 실수로 간을 조금 짜게 했다. 시어머니는 한 입 먹자마자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얼른 물었다. 많이 짜요,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리고 숟가락으로 가장 부드러운 계란 부분을 내 밥그릇으로 밀어주었다. 너 먹어. 하루 종일 일했잖아. 나는 그릇 속 계란을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일한 며느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어느 부분이 더 부드러운지 알아서 내게 덜어주는 사람인데 단지 잘 있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어머니, 경숙 씨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릇을 치우던 옥선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엄마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그 사람이라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연주야, 그 얘기는 묻지 마. 이 집에서는 시아버지 권만석의 제삿날 친척들은 꽤 일찍부터 왔다. 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나물, 전, 생선구이, 갈비찜과 생전에 그가 좋아했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권명자 고모는 앉자마자 옥선을 바라보며 웃었다.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시혁이가 딸보다도 더 잘 챙겨주잖아. 옆에 앉아있던 한 친척 어른이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에 엄마 약 먹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남편은 그저 웃으며 차를 더 따랐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전 접시를 들고 나오다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바싹 붙이고 있었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섰을 때 시혁은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돌볼게요. 쨍그랑 옥선의 손에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술이 너무 떨려 첫 마디는 거의 끊어지듯 나왔다. 나는 집안 팔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옥선은 계속 말했다. 나는 너한테 그 집 안 줘. 더 이상 나한테 서명하라고 하지 마.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한층 슬프게 낮췄다. 엄마가 또 헷갈린 거야. 그리고 친척들을 돌아보았다. 요즘 엄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은행 업무 볼 때 번거롭지 않게 제가 그냥 서명 연습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명자는 곧바로 한숨을 쉬었다. 언니도 이제 늙었으면 자식한테 맡겨. 저렇게까지 언니를 챙기는데도 의심해? 그리고 나를 돌아보았다. 연주야, 아내면 남편 체면도 세워줄 줄 알아야지.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금 한 노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한테 서명하라고 하지 마. 하지만 아무도 무엇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자 어머니는 아플 정도로 내 팔을 움켜잡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잠시 그 소리를 듣더니 내 손을 놓았다. 너 나가. 엄마가 부탁할게. 그제야 나는 그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시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노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는 것보다 체면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 온 가족도 있었다. 어느 날 점심 무렵 나는 회사에 있다가 대조해야 할 영수증 묶음을 집 책상 서랍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잠깐 외출하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시간이라면 시혁은 원래 회사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2층에 올라서자마자 어머니 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시 써. 이 글씨는 너무 삐뚤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방문은 반쯤 닫혀 있었다. 안에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손 아파. 시혁은 물을 따랐다. 알아. 3장만 더 하면 돼. 문틈으로 하얀 종이 한 묶음이 보였다. 그 위에는 배옥선이라는 서명이 수십 개 적혀 있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글씨도 있었다. 손이 떨려 획이 끊어진 글씨도 있었다. 서로 겹쳐 써서 잉크가 번진 글씨도 있었다. 어머니는 펜을 아주 오래 들고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그녀가 막 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시혁의 손이 살짝 힘을 주었다. 엄마, 조금만 더 해. 옥선은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손에 있던 펜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남편이 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있던 긴장감이 사라졌다. 당신 집에 오면서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묻잖아.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엄마 서명 연습 도와드리고 있었어. 그는 마치 그게 완전히 당연한 일이라는 듯 대답했다. 엄마는 서명할 때마다 모양이 달라. 나중에 은행 가면 확인하는데 시간 걸려. 나는 옥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서명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딱 1초 동안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다. 그러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연습하는 거야. 시혁이 옅게 웃었다. 봤지? 당신이 자꾸 몰아붙여서 엄마가 긴장하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뒤 남편은 잘못 쓴 서명 용지들을 모아 찢어버렸다. 나는 그걸 보았다. 하지만 못 본 척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어머니 방으로 내려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아직 쓰레기통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부엌으로 가져와 불빛 아래에서 하나씩 맞춰보았다. 비뚤어진 서명들이 드러났다. 나는 종이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은 뒤 종이 조각들을 작은 봉투에 넣어 두었다. 그때는 그것들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이것만 알았다. 오늘 밤 이것들을 남겨두지 않으면 내일은 어머니가 한때 펜을 멈추고 싶어 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시댁과 예전에 왕래하던 사람들에게 거의 이틀 동안 물어본 끝에 임복래를 찾아냈다. 그녀는 옥선을 1년 넘게 돌보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 그때 남편은 그저 그녀에게 집안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복래는 서울 서쪽의 작은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계단은 좁고 낮았다. 창문은 길바닥과 같은 높이에 있어서 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복래의 얼굴이 곧바로 굳어졌다. 돌아가세요. 저는 이미 그만뒀어요. 그 집안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증언하라고 강요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복래의 손이 멈췄다. 나는 옥선이 의자 쿠션 아래에 숨겨둔 종이를 낮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흐려진 건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지요? 복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주 오래 읽었다. 마침내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많은 걸 잊어요. 어떤 날은 밥을 먹고 바로 밥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어떤 때는 안경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한참을 찾았고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알아요. 일을 그만두기 약 2달 전, 복래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집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거실에 앉았다. 시혁은 어머니를 부축해 데리고 나왔다. 복래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옥선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는 서명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창피하게 하지 마. 사람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복래는 그때 그녀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그 눈빛이.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집안에 아직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남아있는지 찾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물었다. 그 뒤에 어머니께 물어보셨어요? 복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서류길래 그렇게 무서워하시냐고 여쭤봤어요. 다음날 시혁 씨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그는 월급을 전부 줬다. 돈도 더 줬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그동안 오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일은 밖에 말하지 마세요. 나는 물었다.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복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한테 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러고는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그만두기 전에 사진 한 장을 찍어뒀어요. 화면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다. 사진은 조금 흐렸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낯선 남자가 서류 앞에 앉아 있었다. 시역은 어머니 뒤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의자 등받이에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옥선은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아들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복례가 서 있던 곳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 눈빛은 그날 오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의자 쿠션 아래에 밀어넣던 때와 똑같았다. 나보다 먼저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나는 복례의 사진을 단서로 종이에 적힌 이름을 추적했다. 나경숙. 그녀는 마포의 오래된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옥선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경숙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연주 씨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고 묻기도 전에 경숙은 나를 안으로 끌어들인 뒤 문을 닫았다. 드디어 옥선이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녀는 세 줄의 글씨를 보더니 눈이 붉어졌다. 옥선이 글씨가 맞아요. 나는 곧바로 물었다. 집 서류에 관한 일을 알고 계시죠? 경숙은 의자를 당겨 내가 앉게 했다. 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혁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요? 시혁이는 옥선이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네. 시혁이는 만석 씨의 친아들이에요. 시혁의 친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만석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옥선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키웠다. 8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그 이야기를 내게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경숙은 슬프게 웃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석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다. 취할 때마다 자기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한 번은 시혁이 그저 그릇 하나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그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내 때렸다. 어머니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었다.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이를 끌어낼 만큼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옥선이는 남편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경숙이 말했다. 만석 씨가 잠들고 나서야 아이한테 가서 약을 발라줬어요. 한 번은 경숙이 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다. 그때 시혁은 겨우 13살, 14살이었다. 등에는 아직도 줄에 맞은 자국이 가득했다. 옥선이 약을 발라주고 있는데 아이가 물었다. 엄마, 나 사랑하잖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시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엄마는 계속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게 놔둬?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울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처음으로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남편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거나 비뚤어진 서명들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정말로 어른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다렸던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가 가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시역이 덜 무서워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그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엄마는 나한테 빚졌어. 예전에는 그저 어머니를 너무 오래 돌봐온 아들이 하는 원망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시역은 자신이 어머니의 것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견뎌왔다고 믿고 있었다. 충분히 많이 보살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옥선은 그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경숙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게 뒤쪽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장을 열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옥선이가 3년 전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안에는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읽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시역의 이름이었다. 그는 여전히 가장 많은 몫을 받게 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버릴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일부만 따로 남겨두었다. 경험비와 돌봄 비용을 위한 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일부. 나머지 중에서도 시역이 여전히 가장 많은 몫을 받게 되어 있었다. 늘 어머니가 자신에게 빚졌다고 말하던 남자는 사실 한 번도 어머니의 삶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내 이름을 보았다. 한연주 6천만 원. 나는 굳어버렸다. 이건 왜 저한테? 경숙은 뒤에 끼워진 손글씨 쪽지를 가리켰다. 나는 읽었다. 연주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그 아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돈은 남아있기를 바란다. 나는 읽기를 멈춰야 했다. 8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내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그저 친척들이 내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던 때만 기억했다. 옥선은 좀처럼 맞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어떻게든 화제를 돌렸다. 아니면 말없이 내 밥그릇에 음식을 더 덜어주었다. 나는 그저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가 말없이 나를 위해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두었을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어머니, 저도 같이 할게요. 그녀는 바구니의 절반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우리 둘은 아주 오랫동안 앉아 콩나물을 다듬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회사에서 혼났니? 나는 흠칫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네 얼굴이 방금 울고 온 사람 같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알아보셨어요? 그녀는 휴지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닦아.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엌에서는 울지 마. 내 손이 멈췄다. 옛날에 엄마가 부엌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 나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6천만 원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 돈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보호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했다. 서명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있었으면 했다.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가게를 떠나기 전 경숙은 옥선이 마지막으로 쓴 쪽지 하나를 더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나는 언젠가 시혁이가 자기가 아팠던 만큼 세상 모두가 자기한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무섭다. 전혜림 변호사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앞에 놓인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끝에 가서야 혜림이 물었다. 연주야, 시혁이를 이기고 싶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람을 이길 필요 없어요. 나는 흰 종이 위에서 떨리던 옥선의 손을 떠올렸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싫다고 말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혜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지 마. 싸우면 싸울수록 시혁이는 네가 부부 갈등 때문에 어머니 재산에 끼어든다고 말하기 쉬워져.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제부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 사라질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둬. 나는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쪽지를 건넨 날, 내가 그 서명들을 본 날, 복내가 가죽 가방을 든 남자 이야기를 해준 날, 나는 사진을 백업했다. 그 낯선 남자가 집에 왔던 날의 동네 CCTV 영상도 다시 받아두었다. 어머니의 예전 진료 기록 사본도 찾았다.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집안의 생활은 여전히 계속됐다. 아침이면 나는 출근했다. 옥선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시혁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밥을 먹지 못하자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부엌에 서서 단호박죽을 끓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선은 배가 아팠다. 그녀는 2번 토했다. 시혁은 거의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체온을 재고 따뜻한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고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뒤 거의 새벽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새벽 4시쯤 나는 얇은 담요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시혁은 이미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한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이불 가장자리에 얹혀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뒤척이다 추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아주 오래 서 있었다. 친척은 없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담요를 남편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시혁은 깨지 않았다. 옆에 누운 어머니도 이미 잠들어 있었다. 2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도 2사람 사이에는 40년이 넘는 사랑과 원망, 그리고 한 번도 솔직히 꺼내지 못한 말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모든 일이 단순했으면 했다. 시혁은 나쁜 사람이고, 옥선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저 오른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진심으로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면 밤새 곁을 지킬 수도 있었다. 그러고도 다음 날 아침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쥐고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었다. 무서운 것은 시혁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랑 속에 다른 믿음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많이 아팠다. 너무 많이 돌봤다. 너무 많이 희생했다. 그러니 내가 어머니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라지기 쉬운 것들만 남겨두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유선 전화가 울렸다. 나는 어머니의 옷을 개고 있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다. 정보를 확인한 뒤 은행 직원이 말했다. 배옥선 고객님께서 권시혁 씨에게 약 3억 3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위임한 건과 관련해 거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손이 굳었다.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미 위임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서류는 아직 확인 절차 중이라 저희가. 연주야.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남편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주어. 남편은 은행 직원과 짧게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들었어? 나는 최대한 평소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어머니 돈 얘기만 들었어. 시혁은 의자를 끌어앉았다.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그 돈은 엄마를 오래 돌보는데 쓸 거야. 병원비, 간병인 비용, 집도 몇 군데 고치고.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 동의하셨어?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는 아들이야. 엄마한테 뭐가 좋은지 내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안다는 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혜림에게 알렸다. 은행은 옥선의 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 셋은 평소처럼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두부와 애호박을 넣은 된장국을 끓였다. 옥선은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시혁은 곧바로 몸을 숙여 주었다. 그는 그것을 부엌으로 가져가 씻은 뒤 다른 숟가락 하나를 가져와 어머니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손잡이가 더 가벼워. 옥선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남편은 그녀의 그릇에 두부도 더 덜어주었다. 그 식탁만 본다면 우리 셋 사이에 3억 3천만 원짜리 거래 하나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물었다. 요즘 당신 엄마 서류에 관심이 많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어머니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가 웃었다. 그게 다른가? 나는 옥선을 바라보았다. 달라.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가 여전히 스스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면 그건 달라. 처음으로 그는 다시 웃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내 명의로 약 12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수익자는 시혁이었다. 나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처음 서명한 글씨는 분명 내 것이었다. 나는 바로 기억해냈다. 한 달 조금 전쯤 남편이 서류 한 묶음을 집으로 가져온 적이 있었다. 여기 몇 군데만 서명 좀 해줘. 회사 복지 상품이야. 나는 자세히 읽어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웃었다. 기본 정보뿐이야. 내가 다 표시해놨어. 나는 서명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펜을 들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강원도 숙소 예약 확인 메일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 이번 주말. 시혁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그는 내 일정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디에 갈 거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나는 화면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12억 원짜리 보험. 수익자는 내 남편. 이미 예약돼 있는 먼 곳으로의 여행. 몇 분 동안 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다 나는 억지로 생각을 멈췄다. 아니야. 시혁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강원도는 그저
주말 여행일 수도 있었다. 보험도 그가 제멋대로 결정한 재정 계획일 수 있었다.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증거로 만들어서는 안 됐다. 나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다른 일이었다. 나는 바로 내 집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내 남편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결혼이 얼마나 멀리 와 버렸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직접 물었다. 나한테 보험 들어놨어? 시역의 손이 물병 위에서 멈췄다. 아주 잠깐. 알았어. 약 12억 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익자는 당신이고.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잖아. 나는 물었다. 그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침묵했다. 딱 한 박자. 그러고는 물컵을 들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강원도 가자. 요즘 당신이 너무 긴장해 있는 것 같아.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꿨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한 번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보험은 처음부터 우리 둘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 나는 평일 오전에 어머니의 인지기능 평가를 받도록 일정을 잡았다. 나는 일부러 명자도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가 내 편에 설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가 언제나 시역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 앞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었다. 남편도 왔다. 장은경 의사가 검사하는 동안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자마자 시역은 인상을 찌푸렸다. 저희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장 의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어르신이 두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더 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갔다. 검사는 꽤 오래 걸렸다. 어머니는 날짜를 틀리게 대답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가 영등포에 있는 집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말했다. 내 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집이 더 이상 내 명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면요? 돈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게 돼요. 의사는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대답이 느렸다. 하지만 자신이 질문받고 있는 일의 본질은 여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우리를 안으로 불렀다. 옥선 어르신에게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날짜를 잊거나 방금 있었던 일을 잊거나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막 말을 하려던 순간 의사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돈을 인출하면 그 돈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 명의를 넘기는 것이 소유권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명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기억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어르신의 모든 의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혁은 그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번 진료하신 것뿐인데 저희 어머니를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장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르신이 다른 사람에게 재촉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방 안에 나와 어머니만 남았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 엄마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몸을 숙였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걔가
엄마가 서명 안 하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어. 엄마가 늙었다고 했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고 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왜 시혁은 자꾸 어머니가 자기한테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옥선의 얼굴이 달라졌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죄책감도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애 아버지가 죽은 날 밤 때문이야. 그날 밤 만석은 또 술을 마셨다. 그와 시혁은 크게 다쳤다. 그는 또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또 시혁에게 이 집에 있는 것들에 손댈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 뒤 옥선은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큰 소리가 나서 그녀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만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시혁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달려갔다. 119에 전화해. 시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혁아, 구급차 불러.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엄마는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 둘을 또 때리길 바랐어. 어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냥 서 있었어. 몇 분뿐이었어. 그래도 엄마는 서 있었어. 그제야 시혁이 119에 전화했다. 만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그 몇 분이 결과를 바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혁이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말할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 일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반대할 때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엄마도 가만히 있었잖아. 엄마도 벗어나고 싶었잖아. 엄마도 나보다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는 범죄와 관련된 비밀로 어머니를 협박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도 그때 가만히 서 있었다는 죄책감 속에 어머니를 붙잡아 두기만 하면 됐다. 며칠 뒤 내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남편에게 약 6억 2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한때 약국 체인에 투자했다. 사업은 실패했다. 그 뒤 새로 빚을 내서 예전 빚을 갚았다. 이자 위에 또 이자가 쌓였다. 겉으로 그는 여전히 반듯한 셔츠를 입었다. 여전히 출근했다. 여전히 성공한 남자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서 그는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은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전보다 남편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이 그의 손을 잡아 어머니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과거가 그에게 인감도장을 숨기고 은행 카드를 쥐고 어머니에게 서명을 강요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은 그저 시혁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주었을 뿐이었다. 엄마는 나한테 빚졌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용해 어머니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성인이 된 남자의 선택이었다. 은행 거래가 막히고 집 관련 서류가 재검토되고 내 보험 계약까지 중단됐을 때 나는 시혁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더 다정해졌다. 여전히 어머니 약을 사왔다. 여전히 나에게 퇴근 후 데리러 갈까 하고 물었다. 어떤 날은 배까지 깎아 내 앞에 놓아주었다. 요즘 당신 살 빠졌어. 바로 그 침착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시혁이가 여기 내려왔어. 나 서울로 데리고 가서 종합검진 받게 해준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 사람이랑 가지 마.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이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전화가 끊겼다. 거의 2시간 뒤 나는 영상 하나를 받았다. 내 어머니 윤선옥이 김포 외곽의 한 창고 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곧이어 문자 2줄이 왔다. 혼자 와. 요청한 거 전부 취소해. 나는 그 영상을 혜림에게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부터 나는 안내받은 대로만 행동했다. 혼자 뛰어들지 않았다. 어머니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시역을 일부러 자극하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대화를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한 휴대전화와 녹음장치를 가지고 창고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내 어머니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시역은 낡은 나무 탁자 옆에 서 있었다. 익숙한 미소는 더 이상 없었다. 왔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 보내줘. 그가 웃었다. 네가 한 요청부터 다 취소해. 나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당신 빚이 얼마야? 시역은 몇 초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투자에 실패한 일을 인정했다. 빚을 진 것도 인정했다. 나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우리 집안이 평범하고 권세도 없어서 아무도 자기 삶에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나는 다 듣고도 물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있어? 그는 침묵했다. 잠시 뒤 대답했다. 있어. 나는 그 한마디가 부정하는 말보다 더 아플 줄은 몰랐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빚이 갚아져? 나는 물었다. 내 보험은? 퇴로. 당신 어머니는? 시역이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이야.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평생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말하잖아. 그가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여자는 그때 유일하게 스스로 당신을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분은 약했어. 잘못도 했어.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이 가장 복수하고 싶어 한 사람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히려 당신을 선택했던 유일한 사람이야. 남편은 손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나를 선택했다고? 나를 선택해놓고 내가 맞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그분을 당신을 무서워하며 살게 만드는 거야?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 여자는 나한테 빚졌어. 그 집 한 채로도 부족해. 그 말은 녹음 장치에 또렷하게 들어갔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낚아채 내 앞에 던졌다. 서명해. 나는 펜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 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비틀거렸다. 나는 소리쳤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 놓으세요. 그는 돌아보았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지 알고 있던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 조사는 작은 방에서 진행됐다. 남편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여전히 지난 수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말했다. 저는 어머니 식사 하나하나 다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제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약도, 병원도, 집안일도 전부 제가 챙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만큼 어머니를 위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어머니 곁에서 깜빡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한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기억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돌봄이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소유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다. 의자 쿠션 아래에 있던 쪽지, 비뚤어진 서명들, 복례의 증언, 서류를 들고 집에 찾아온 남자의 사진, 예전 유언장, 3억 3천만 원, 12억 원짜리 보험 계약, 6억 2천만 원의 빚, 인지기능 평가 결과, 그리고 창고에서의 녹음 파일, 시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우리 엄마는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이야. 명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연주야. 고모는 체면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다. 고모가 틀렸어.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속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시혁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미안해.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 엄마는 울기만 했어. 그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너한테 가서 약을 발라줬어. 그녀는 목이 메었다. 엄마는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시역의 눈이 붉어졌다. 몇 초 동안 나는 다시 등을 돌린 채 누워 물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 엄마, 나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계속 저 사람이 나를 때리게 놔둬? 어머니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엄마는 그때의 그 아이에게 사과를 빚졌어.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의 너에게 집이나 돈을, 내 인생 전부를 빚진 건 아니야. 시혁은 고개를 숙였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움켜쥐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기분을 알잖아. 자기 집안에서 누군가를 무서워해야 하는 기분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결국 너는 엄마가 너를 무서워하며 살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어.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거운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몇 달 동안 강요의 정황이 있는 거래들이 재검토됐다. 내 보험 계약은 해지됐다. 시역이 내 어머니를 창고로 데려가 그분을 이용해 내가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한 일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됐다. 만석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의 일도 별도로 검토됐다. 하지만 시역이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었다. 더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기억을 수년 동안 이용해 옥선을 죄책감 속에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혼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예전 유언장에 적혀 있던 6천만 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내가 고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 세월과 얽힌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지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다. 옥선도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에는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독립된 증인이 함께했다. 재산의 일부는 그녀의 노후 돌봄을 위해 남겨두었다. 또 다른 일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기금에 쓰기로 했다. 몇 달 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근처에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크지 않았다. 테이블도 몇 개뿐이었다. 우리 엄마는 만두를 만들었다. 나는 판매를 돕고 장부를 관리했다. 어느 오후 옥선이 찾아왔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팔을 다듬었다. 우리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만두를 빚었다.
두 사람은 누구 만두가 더 못생겼는지를 두고 티격태격했다. 그쪽 게 찌그러졌잖아요. 그쪽이 빚은 저건 속이 보이잖아요. 나는 국냄비 옆에 서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듣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낀 것은 오히려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느 오후였다. 서류도 없었다. 잠긴 문도 없었다. 말하기 전에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돌아가기 전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연주야. 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는 예전의 집만 무너지지 않게 지키면 가족도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았어.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집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거야. 시역이 연행되던 날 그는 어머니 앞을 지나가야 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불렀다. 시호가. 그가 멈췄다. 그녀는 손을 들었다. 마른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짧은 몇 초 동안 내 눈에는 더 이상 창고 안의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늙은 어머니와 그녀가 40여 년 전 데려와 키웠던 아이만 남아 있었다. 옥선의 눈이 붉어졌다. 손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는 손을 내렸다. 붙잡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아마 죽는 날까지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겪는 일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또 자신을 두렵게 만들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날 옥선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배옥선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오늘도 장여사 극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역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는 있어도 끝내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장여사 극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